미국과 중국이 1차 무역 합의 서명 절차에 들어갑니다. 서명과 합의문 공개는 회담 마지막 날인 15일, 우리 시간으로는 16일 새벽으로 예상되는데요. 1차 서명이 미중 무역 분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진전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단기간 내 해소보다는 불안 상태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미중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오늘 중국 대표단이 이제 중국에서 출국을 해서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좀 시기가 지났다 보니까 미중 1차 합의 내용이 뭐였는지 좀 간단하게 다시 짚어주시죠. 예, 아직까지 공식 협정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3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USTR이 어떤 내용을 들었다고 트위트는 했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그 협정문 자체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일부 미국 언론 보도에 의해서는 그 당시에 트위트를 했을 때 아직 그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13일 미국 USTR에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은 다음 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사항은 중국이 농산품을 수입하기로 약속했다는 걸로 지금 예. 잡고 있는데 2017년 수입 금액보다 농산품과 제조업 서비스까지 다 포함해서 2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그다음에 2021년 이후에도 계속 수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약속했다. 그렇게 지금 보도자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는 아직까지도 좀 미지수입니다. 중국이 내용 자체는 부인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금액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몇 번 했었어요. 예. 그 다음에는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은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했다. 그래서 협정 이행에 대해서 실무진과 지도층 간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환율에 대해서 투명성 조치를 도입한다. 그 다음에 어떤 정책 조치도 도입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어떤 정책 조치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네. 투명성 내용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말이 돼 있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시장 개입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을까 없을까는 지금 아직도 미지수고요. 그 다음에 농산품에 대해서 중국이 구조적인 비관세 무역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역시 어떤 장벽인지는 얘기하지 않았고 금융 서비스에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에게 차별적인 규제 요건을 완화시키겠다고 약속했고 그다음에 또 구조적인 무역 장벽 규제 같은 것들을 완화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역시 그 이외에는 어떤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규제를 완화시킨다든지 그것은 말이 안 돼 있고요. 그러면 그게 서명식이 될 때는 공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 보고서가 한 85페이지 된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포함된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이 85페이지에 지금 얘기했던 그런 큰 내용 빼놓고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서명식 날짜를 놓고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가 또 늦어질 수 있다고도 하고 어떤 변수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협상을 좀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협상이 끝났겠지만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USTR이 이 내용을 발표했을 때는 그 협정문 다 쓰고 있다. 그리고 영어하고 중국어 작업도 다 번역돼 있고 그냥 변호사들만 검토하면 된다. 법적 사항만 검토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 후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협정문이 써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2천억 달러 그 금액도 예. 미국은 2천억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금액은 그렇게 합의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계속 협상이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실제로 뭐 금액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 규제들 무엇을 합의하느냐 그런 데 대해서는 좀 12일, 13일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협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이 좀 전체적으로 늦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 봤을 때 류호 부총리가 출국을 하는 게 마지막 정말 최종의 최종 협상을 위해서 출국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뭐 아주 소수의 몇 가지 사항만 지금 이제 합의를 보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중 협상을 할 때
상당히 좀 불투명적인 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번 협상뿐만이 아니라 작년 5월에 거의 뭐 완료됐다는 네. 완료됐다가 좌절된 그 협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끝에 가서 몇 가지 디테일들 때문에 좀 실패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그럼 미중 무역 2단계 합의는 좀 언제 나올지가 궁금한데요. 아마 재선 이후일 거란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언제 그 2차 협상을 시작할지가 상당히 이것도 역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재선거 때 그 중국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은 협상을 뒤로 미는 것이 유리하냐.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 강경파 같은 사람들은 1차 협상도 그냥 아예 재선 뒤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러한 재선 때 그때 협상하면서 불안정성이 계속됐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그렇게 좋을 바가 없으니까요. 그런 계산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즉 재선 활동을 할 때 협상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결정을 맺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도 좀 경계를 했겠죠, 아무래도. 그게 지금 경제학보다는 외교 측에서 좀 상당히 좀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한 측에서는 이런 경제 협상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협상을 길게 끌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지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니까요. 그렇지만은 일부 외교 정치 쪽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불리하지만은 뭐 국방 문제나 뭐 세계 보안 문제 같은 데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루는 게 좀 중국 입장에서는 좀 더 이로울 수가 있다, 좀 더 쉬울 수가 있다. 하도 좀 협상하는 스타일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이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건 조금 애매한 상태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재선 후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굉장히 그 치킨 게임 같은 걸 많이 활용하는 예.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선 활동하는 중에 협상을 한다면은 그러면 금융시장이나 미국 경제에 상당히 불안정성이 너무 커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선 다음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결정을 맺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근데 이 2차 합의를 놓고서 뭐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차 협상은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큰 문제들은 다 2차 협상으로 미뤘거든요. 지금 나온 문제를 본다면은 그 중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제한, 그 다음에 중국이 공기업이나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제한, 예.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 협상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느냐.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방안 같은 것을 본다면은 중국이 합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이 얘기하는 방법을 본다면은 미국은 일방적으로 중국에 관세를 매길 권리는 유지하지만은 중국은 그 미국 상품에 관세를 매길 그 권리는 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 5월에 실패한 이유를 본다면 협상이 실패한 이유를 본다면은 중국은 이것을 그 법을 통해서 미국의 협상 내용을 보호하지 않고 규제하고 정부의 재량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데 미국은 꼭 이것은 법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고집해 가지고선 이제 협상이 결렬됐죠. 그런데 이게 잘 보면은 향후 한 50년 동안의 중국의 어떤 산업 정책 그리고 중국의 어떤 주권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결려 있기 때문에 중국이 쉽게 후퇴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미중 간 경제회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무역 협상이랑은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여기서는 뭐 경제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또 국방이나 뭐 국제 경제 분위기 뭐 이런 것들도 다 국제 환경 같은 것도 다 포함시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 때는 정기적으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중국하고 미국이 만났어요. 그랬었죠.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도 그 정기적으로 만나는 회의를 좀 이제 다른 분야, 뭐 국방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국제 경제 환경 같은 데로 좀 확장시켜서 뭐 만난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런 회의를 계속 하겠다. 이런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중국에 대한 강경파, 그러니까 피터 나바로나 뭐 USTR 같은 데서 이걸 막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것을 막았다가 지금 다시 시작한다는 셈이 되는데 역시 좀 아까 얘기했지만은 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 스타일 때문에 국제 경제가 너무나 좀 더 불안해졌기 때문에 이걸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장치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다음에 일본과도 미국이 옛날에 비관세 장벽을 얘기했을 때 비슷한 장치 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선 비관세 장벽, 뭐 자동차에 같은 뭐 저 규제 같은 것을 푸는데 상당히 저 역할을 많이 했다고 미국은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계속 압박을 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드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이 과거 미국 정권 때는 뭐 G2라고 해서 뭐 미국과 중국을 엮어서 부르는 말들이 참 많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 말들이 좀 쏙 들어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회담 이 관련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이야기인데요. 뭐 일단은 뭐 최근에 얼마 전에 전해진 소식입니다만 뭐 이란이 미군 이라크 기지를 폭격하고 나서 더 이상의 폭격은 없을 것이라는 뭐 비밀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고 해서 좀 갈등이 해소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이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나오는 분석입니까? 예, 미국 차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 군대를 중동 지역에서 철회시킨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시 그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실제로 시작하는데 특히 재선하는 동안에 전쟁이 시작된다면은 그 뭐 미군이나 그 이란의 그 보통 서민들의 그 유혈 상태가 나가면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은 못한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뭐 꼭 재선 때는 아니지만은 예. 이렇게 그 어떠한 이유로 외국을 공격하게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미국 국민들이나 의회가 대통령 뒤로 딱 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잘 안 보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그 지금 탄핵이나 재선 때문에 이거 시작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커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렇게 커지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요 계산하면은 그 이란하고 전쟁을 시작하면은 미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미국 측은 계산한 것 같고 이란 측은 좀 더 뻔하죠. 지금 벌써 경제가 굉장히 심하게 피해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그 여객선 그 사건이 여기에 얼마큼 계산됐는지 여객기 모르지만 사건이었죠. 예, 여객기를 이란 미사일이 지금 격추시켰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정부가 지금 좀 약해지고 좀 불안정한데 여기에다 전쟁까지 가미되면은 또 이란 정부도 그렇게 유리할 것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동에 어떤 리스크가 생기면 보통 오일 쇼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앞으로 오일 쇼크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첫째로는 만약 이 지금 현재 상태로 뭐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유지된다면은 그렇게 뭐 오일 쇼크나 지금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벌써 이란의 경제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이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이란도 지금 뭐 석유 수출 같은 건 별로 없고요. 다만 이란이 계속 압박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군사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외교 측에서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호무스 해협을 차단시킬 수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UAE 같은데 그 생산 시설을 폭격할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전에 그 오일 그 가격이 뭐 100만 한 배럴당 뭐 $100, $120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은 오일 쇼크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대부분 세계의 그 석유 사용량이 중동에서 나왔지만은 예. 지금은 오히려 미국하고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생산자고 일종의 공급선 예. 다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공급선 다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수요도 다변화됐습니다.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그리고 또 요즘 뭐 온난화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 오일 쇼크를 겪었으니까 에너지 효율화가 굉장히 발전됐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공급도 늘고 수요도 줄었기 때문에 오일 그 가격이 상당히 한 10년 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볼 수가 있겠지만 오일 쇼크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중동 석유에 대한 글로벌 의존도가 좀 줄어들었다. 많이 줄었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네요. 다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줄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 석유의 한 70%가 네. 중동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쇼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요. 이번 그 미국과 이란의 사태가 뭐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든 간에 뭐 좀 시나리오별로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말씀하신 그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가장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는 좀 어떤 악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 역시 지금 우리나라가 그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석유 한 80%를 중동에서 받았는데 예. 그런데 미국이 이제 특히 CLO를 많이 수출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좀 수입을 다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에서 70%로 지금 중동 의존율이 줄었고 10%는 미국에서 온 셈이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다변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 석유 소비의 70%가 중동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시킨다.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데서 폭격 시설 때문에 생산이 줄어든다면은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들보다 첫째로는 좀 몇 개월 동안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수입원을 바꿀 때까지는 좀 수입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석유 부족 상태도 좀 날 수 있기 뭐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 이런 게 날 수도 그런 건 있다는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데서 석유를 구할 수가 있긴 예. 있긴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서부터 좀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선 빨리 수입원을 찾아야 된다면은 그때 좀 석유가 없다기보다는 빨리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